사실 그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AI에 대한 저는 약간의 이제 우려를 많이 하시는 느낌이었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인간 삶의 유용한 기술로 자리 잡을 가능성, 또 하나는 인간에게 근본적 위협을 가할 가능,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저는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현실 문제에 관심이 좀 높아서, 이게 인류 역사를 보면 기술 발전의 역사이기도 하고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어 온 역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인간의 노동 시간이 단축된 역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 생산성, 산업 생산성 극도로 높일 텐데, 올릴 텐데, 그게 한편으로 보면 결국 인간의 생산에 대한 기여라고 하는 것을 줄인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지 않겠느냐. 인간의 역할이 대폭 줄어들어서 결국은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과거에 예를 들면 산업 발전 단계에서는 기술 발전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예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미래에 분명히 일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자리가 생길지 모릅니다. 아마도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노동시장이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뭘 가르치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 시대니까 코딩하는 거 가르치자. 그런데 AI가 코딩하는 법을 배우면 10년 후에 전혀 인간이 코딩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보다 더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역사적으로 이런 혁명적 기술이 나왔을 때 문제는 정확하게 이 혁명의 결과가 무엇일까? 그것보다는 어떻게 거기 닿을 것인가? 그게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혁명을 보면 전기, 내연기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산업사회가 더 낫다. 결과적으로는 능력사회보다 낫다. 지금 더 번영하고, 그리고 그냥 평범한 노동자도 인생이 더 낫다. 200년 전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에 다다랐을 때는 좋았는데 거기까지 닿기까지가 문제였던 겁니다. 처음 산업기술이 나왔을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산업사회를 만들어갈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한 불평등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산업기술을 먼저 적용하고 적응한 사람들과 나중에 온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한 불평등이 컸고,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즉 이 산업화를 먼저 이룬 나라들만 세계를 정복하고 착취한 겁니다. 전 세계를 다요. 이게 거의 100년간 지속됐어요. 이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AI가 이런 굉장한 불평등을 사회 내에서 만들 수가 있죠. 어쩌면 더 큰 나라 간의 불평등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몇몇 나라만 미국이랑 중국이 반드시 포함이 됐겠죠. AI를 독점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굉장한 일자리와 굉장한 부가 창출이 되겠지만, 그게 뭐 신진이나 캘리포니아는 그럴지 몰라도 다른 데는 일자리가 없을 수 있어요. 결국 그래서 질문은 결국 궁극적으로 AI 혁명 후에 우리가 어디에 닿을 것인가 보다 그 과정에서, 거기까지 우리가 닿는 과정에서 좀 좋은 길을 가고 모두가 좀 그 이윤을 누릴 수 있는 몇 명만이 아니라 몇몇 나라에서만, 이게 아니라 그 길을 잘 닦는 게 중요합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결국 불평등에 귀착될 것이다. 지금도 전 세계적인 이 불안, 극단주의 이런 것들의 주 원인이 이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에 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거기에 많이 공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극복할 거냐? 저는 일단은 이게 일자리를 나누는 노동시간을, 개개인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일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는 이 거대 기업, 정말로 기술 개발 능력이 있는 소수의 뭐라 그럴까, 선택된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제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에다 세금으로 하는 건 저항이 심할 수 있고, 그렇다고 거기서 엄청난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결국 저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국가 공동체가 이 산업 발전에 지금은 되게 지원을 했는데 공공 부분에서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의 이익을 상당 부분을 나눌 필요가 있지 않냐, 좀 쉐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예를 들면 알 수 없는 영역에 인공지능 관련 산업 또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국부 펀드로, 국민의 자본으로, 국가 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그 지분을 상당 부분 확보하는 게 어떨까. 세금을 걷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아예 사업 자체에 공공이 참여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얘기했다가 공산주의자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특히 큰 기업이나 재벌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재벌들은 우리의 방식으로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세기를 보면 산업혁명 당시에 큰 회사들, 큰 기업들이 아동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8살, 10살 아이들이 공장에서 일했어요. 탄광에서 일하고 아마 대표님께서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에게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야지.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다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경제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돈을 써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면 다른 나라에 있는 내 경쟁자들은 모두 이미 8살 아이를 공장에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뒤처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주장이에요. 어떻게 논거가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걸 8살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고 공장에 보내는 건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나라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게 공장에 보내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으로도 국가에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게 아이들을 이렇게 착취하면 안 된다. 결국은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학교도 지어야 하고 교육 시스템도 지어야 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경제적으로도 좋은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요. 현재가 물론 다른 부분도 굉장히 크죠. 똑같은 공식을 50년에 했던 걸 똑같은 걸 또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반드시 개입을 해야 합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아무도 일자리 시장이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한 가지, 굉장히 불안정적이고 굉장히 유동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AI 협력은 한 방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혁명이다. 몇 년 지나고 몇 년 좀 힘들고 나면 어떤 새로운 안정적인 잠잠해지는 때가 올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사실 AI가 그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 시작도 안 했고 큰 변화가 이 일자리 시장에 앞으로 5년 후에 있겠지만 15년 후에는 더 커지고 그 다음에 30년 후에는 더 커집니다. 그 변화가 왜냐하면 AI가 점점 똑똑해지면서 인간을 정말 더 많은 분야에서 대체할 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스스로를 재활하고 새로 스스로를 만들고 자꾸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두 가지 굉장히 큰 질문. 첫 번째는 그 돈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 새로운 재활. 재교육하고 재훈련하고 그리고 지금 이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는 동안 누가 이 사람들의 가족을 부양할 것인가? 분명히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어. 그런데 2년 정도만 새로 재활을 하고 나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 그러면 2년 동안 이때 누가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은 그냥 금전적 지원만이 아닙니다. 심리적 지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평생 계속 변해야 한다. 이제 이것만 배우면 평생 동안 이 직업을 갖고 살면 돼. 늙을 때까지 하다가 은퇴하면 돼.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난 겁니다. 계속 스스로를 새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일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보건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유행병 때도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정신적 건강 측면, 이런 위기가 있을 때 그걸 잘 돌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물질적인 측면이나 실제 의료적인 측면만 집중하기가 쉬운데 정신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해야 해요. 이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 시스템, 성인을 위한 교육,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새로운 직업을 계속 가질 수 있게 준비하는 것. 두 번째는 지금보다 훨씬 정신보건 분야를 강화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잘 처리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해요. 아까 말씀 중에 그 영국의 산업혁명 초기에 8살, 10살짜리 아이들을 밤새 일을 시켜가지고 다 결혼도 하기 전에 다 죽어가는 바람에 결국 어느 시점이 되니까 노동자들이 재공급이 안 돼가지고 자본가들끼리 협약을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10살 미만은 쓰지 말자. 밤 10시 이후에는 여성은 집으로 돌려보내주자. 이게 이제 노동법이라고 하는 법률의 그 제정 출발이었죠.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사회에도 사실은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갈 텐데 결국 이 생산의 결과물을 특정 소수 또는 소수의 기업들이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가 이 부의 양극화, 불평등 격차 때문에 성장률도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갈등이 격화되고 이게 이제 국제적인 충돌의 원인이 돼 가고 있기도 한데 아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침공한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게 이 경향이 더 심화될 텐데 이 문제, 예를 들면 이걸 피할 수는 없고 기술은 발전할 거고 인공지능이 산업 현장에 주된 생산 수단으로 자리 잡을 텐데 이 엄청난 쏠림 현상,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제가 키워드 하나만 말씀드리죠. 신뢰입니다. 신뢰. 더 신뢰가 쌓여야 해요. 특히 사람들 사이에서. 왜냐하면 그래야 AI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지금 아마도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문제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과 신뢰를 아주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어요. 나라 간의 신뢰, 이런 국제법에 대한 신뢰, 나라 간 계약 이런 것들을 깨고 있고 더 이상 서로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점점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각각의 국가가 성체가 되는 벽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민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외국의 세상도 못 들어오게 하고 외국 물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관세는 높이고 지금 이런 성체만이 존재하는 세계가 되고 이런 성체끼리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치도 다르고 이런 성체들은 다 우리가 안전하고 싶어, 땅도 더 갖고 싶어 이렇게 될 겁니다. 옆의 이웃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우리가 수천 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할 때 늘 어디로 가죠? 긴장으로 갑니다. 결국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 벽을 치는 게 아니라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나라 간의 신뢰, 회사 간의 신뢰. 그런데 지금 정반대 상황이에요. 이게 정말 특히 위험한 게 AI 시대는 특히 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넥서스를 출판하고 여러 정치인들하고도 이야기하고 기업가들과도 이야기하고 특히 AI 혁명을 이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쿄에 있다가 한국으로 왔고 이제 베이징으로 가는데 제가 이런 AI 혁명의 리더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빨리 가시나요? 지금 굉장히 위험이 커요. 분명히 우리가 조정하고 노동시장도 좀 적응하고 법도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생각을 해야 하고
그런데 이거 이렇게 빨리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모두 다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거의 다 똑같은 대답을 해요. 우리도 알아요.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위험한 거 압니다. 우리도 조금 천천히 가고 싶어요. 그래야 조금 더 이런 안전에 투자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경쟁자, 우리 인간 경쟁자를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천천히 가면 다른 회사는, 다른 나라는 천천히 안 가고 더 빨리 가고 우리를 이길 거예요. 이 AI 경쟁을 이기고 그러면 세계를 지배하고, 왜냐하면 AI를 이긴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니까 우리는 천천히 더 못 가요. 그래서 저들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럼 AI를 신뢰할 수 있으세요? 지금 개발하고 계신 AI를 믿을 수 있으세요? 그러면 방금 전 저한테 다른 인간은 못 믿겠다, 신뢰 못하겠다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네, AI 믿을 수 있죠, 이런 말을 합니다. 약간 미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수천 년 동안 다른 인간과 살아왔어요. 물론 다른 인간과 신뢰를 쌓는 게 어려운 건 알지만 인간 심리, 인간 생물학 다 알고 어떻게 서로 신뢰를 쌓는 메커니즘도 꽤 많이 만들었어요. 수십만 년 전에 수렵 채집할 때만 해도 같은 무리 안에 있는 사람만 신뢰하고 바깥 사람은 신뢰 못했는데 이제 보세요. 지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면서 서로 신뢰하고 살고, 그리고 국제적인 트레이드, 무역망을 보세요. 다른 나라가 만든 음식을 그들을 믿고 사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들 사이에 신뢰를 쌓고 사는 법을 쌓아왔어요. AI하고는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AI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AI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AI는 주체적 행위자입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 중에서 자기가 혼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술, 새로운 우리 인간이 가르치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첫 번째 기술, 이미 거짓말을 하고 사람에게 사기를 칠 수 있고 우리가 예측 못한 목적도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초지능 AI 존재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참 역설이죠. 사람은 신뢰를 못하면서 AI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타민족들도 이제 문화적으로 접촉하고 이해하면서 우리 하나의 공동체 안으로 포섭됐는데 인공지능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보시는 겁니까? 충분히 통제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우리가 AI를 만들어 가느냐, 그리고 이것을 사회에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AI가 인간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사용만 한다면 정말 최고의 의료를 제공하고 AI 의사, AI 세라피스트 최고의 보살핌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AI 티처, 선생님. 예를 들면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이 차 사고로 죽습니다. 이 차 사고는 인간의 실수예요. 누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거나. AI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자율주행차, 수백만 명의 목숨을 매년 구할 수 있어요. AI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책임이 있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한 게 이걸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우리가 이걸 정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AI를 실험실에서 만들었을 때 실험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이런 사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실험실에서 재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다 했어요.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도 이게 실제로 사회로 나왔을 때, 이걸 내보냈을 때, 그러니까 수백만의 AI 행위 주체자가 독립적 결정을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가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세계에 쫙 풀어놓는다. 그 경제, 군사 이러면서 사람들과 통합 상호작용하고, 아마 AI 혁명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한국에서 2017년에 일어났죠. 바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전이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알파고가 이긴 게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그냥 알파고가 이겼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기계가 사람을 이겼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그렇게 충격적이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알파고가 승리를 이룬 방식, 즉 알파고가 그때 수천 년 동안 바둑 역사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아왔던 바둑수를 발명해 온 거예요. 그 바둑을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천 년 동안 해왔습니까? 정말 수많은 바둑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알파고가 나와서 며칠 안에 이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한 번도 쓰여보지 않았던 정말 놀라운 전략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물론 게임에서는 이거 게임인데 뭐 어때? 놀이잖아. 그런데 이게 금융에서도 일어난다면 금융계에서도 우리가 AI에게 점점 더 일을 해라. 내가 결정을 해라. 예를 들어서 대출, 누구한테 주는지 결정해라. 이거 AI가 점점 더 결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더 모든 주식 거래, 이것도 지금 AI가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곧 AI가 완전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규제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죠. 그러면서 점점 금융 시스템을 규제를 철폐하고 있는데 2007년, 2008년에 이렇게 규제가 철폐됐을 때 금융계에서 굉장히 복잡한 이상한 금융 상품을 그때 만들어냈었어요. 2007년, 2008년에 사실 당국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품이었고 수십억을 은행이 번 다음에 갑자기 다 무너졌죠. 만약에 똑같은 일이 AI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금융 상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알파고처럼 상상도 못했던 그런 금융 상품을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몇 년은 아주 장밋빛이겠죠. 엄청난 돈을 벌겠죠. 그러다 금융위기가 오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간은 한 명도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인간의 두뇌가 이해하기에는 금융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져서, 물론 그 당시에도 인간 총리, 인간 대통령이 있겠죠. 그러면 금융위기네.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뭘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 그때 AI가 뭔가 추천을 하겠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이해를 못해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정부가 정말 금융위기에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 이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일까요? AI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제가 갑자기 당황했어요. 저는 그냥 AI가 요즘도 제가 질문을 하면 약간 엉뚱한 대답을 해서 내가 아는 거하고 다른 대답을 해서 물어보면 미안하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챗GPT에다 물어보면. 저는 그런 정도의 실수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엄청난 규모의 심각한 인간이 이해 못하는 사고가 날 수도 있군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대응하죠? 준비를 미리 해야죠. 우선 AI에게 이런 정도까지의 권한을 주는, 우리가 왜냐하면 예측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컨트롤을 너무 많이 넘기는 것, 이런 파이낸셜 금융 시스템, 군대 아니면 언론, 이런 거를 다 넘겨주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그러죠. 이게 뭐지? 왜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지? 모든 나라가 한국, 이스라엘, 터키, 미국 다 사람들이 각각의 나라에 맞는 성명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이 나라들의 정보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정보 시스템이 다 바뀌었어요. 이 나라들, 민주주의는 그 토대, 정보 네트워크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곧 대화예요. 독재자는 한 사람만 말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해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대화를 하려면 그런데 대화를 가능하게 해줄 도구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민주주의가 이런 정보 기술이 나오고 나서야 가능해졌어요.
대중 매체가 있고 나서야 가능한 게 민주주의입니다. 옛날에는 작은 도시에서나 민주주의가 가능했어요. 이제 큰 나라가 전체가 민주주의에 이런 예가 없었어요. 라디오, 신문, TV, 인터넷 이런 게 있어야 수백만 명의 사람이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죠. 외교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서로 대화를 실시간으로 합니다. 이게 있어서 정보기술이 있어서 대규모 민주주의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기술이 바뀐다는 건 민주주의의 지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15년 정도 사이 사회에 일어난 것은 이 대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를 알고리즘한테 줬어요. 인간도 아닌 지능한테 준 겁니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언론이었어요. 편집장들, 신문 일면에 뭐가 실리게 되나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면에 실린 건 다 읽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어떤 대화를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편집장은 누구죠? 이름도 없어요. 알고리즘. 네, 맞습니다. 알고리즘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 것이 언론, 신문을 다 제치고 SNS가 올라서 부각했죠. 알고리즘은 누가 편집하죠? 알고리즘이 해요. SNS는 그런데 한 가지 목표만 회사한테 받아서 줍니다. 그 목표가 진실을 찾아라. 이런 목표가 아니에요. 아니면 건강한 대화를 가능하게 이런 목표가 아니에요. 사람, 사용자 접속 시간을 늘려라. 사람들이 플랫폼에 와서 시간을 더 보내게 해라. 그래야 회사가 돈을 버니까요.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해요. 수백만 명의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이걸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플랫폼에 붙어 있게 하려면, 그 사람들의 주의를 꽉 휘어잡으려면 이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공포 버튼, 증오 버튼, 분노 버튼을 마음속에서 꽉 눌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굉장히 화나게 하는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눈을 뗄 수가 없더라. 그리고 친구들한테 다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목표를 줬을 때 굉장히 순한맛 목표 같았거든요. 그런데 알고리즘이 갑자기 의도적으로 혐오를 퍼뜨리고 분노를 퍼뜨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현재가 사는 현실이에요. 지금 가장 고도로 발달된 정보 기술을 역사상 드디어 쥐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능력이 사라졌어요. 서로 합리적인 대화를 하고 이게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알고리즘 AI에 너무 힘을 많이 줬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AI가 이제 결정해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알고리즘의 힘을 제한하는 것. 예를 들어서 가짜 인간을 금지하는 것. 지금 몇천 년 동안 위조 지폐는 엄격하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위조 지폐를 만들면 감옥 갔어요. 그런데 이제 가짜 인간을 만들어요. 온라인에서 뭔가 스토리를 읽었고 누군가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이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채본인 경우가 많아요. 이거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AI가 물론 우리하고 이야기할 수는 있죠. AI 의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반드시 내가 AI라는 걸 먼저 밝히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거 아니야. 이건 정보다. 자유여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표현의 자유는 인간만 보호합니다. 이건 인권이에요. 챗봇은 인권이 없습니다. 챗봇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보호받지 않아요. 그 가짜 인간 중에 저는 계엄령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영역에서 이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맹점, 그러니까 사람을 한쪽으로 편향되게 몰아가는 거. 인간은 정말 다양해야 되는데. They can, yeah. 많은 것들을 봐야 하고, 많은 경험을 가져야 되고, 생각도 비판적으로 생각도 좀 하고, A의 생각을 했다 그 반대의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이 사람을 한쪽으로 몰아서 한쪽 사고만 하게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윤리적으로 또는
규범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가는데 이걸 지금 현재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인 거죠. 열심히 통제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AI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보면 이게 AI 없이는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알고리즘이 인간인 척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챗봇의 표현의 자유만 제한할 뿐이거든요. 그게 인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해요. 법적 책임을 AI가 알고리즘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하는 일까지 플랫폼이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알고리즘이 한 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가 책임을 지죠. 차가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말이죠. 왜 이게 달라야 합니까? AI 회사들은 왜 달라야 합니까? 알고리즘이 뭔가? 그러니까 사용자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뭔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법적 책임을 회사가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오와 거짓말을 퍼뜨렸다. 알고리즘이 사용자를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만든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해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가짜 뉴스, 음모론 이런 걸 퍼뜨렸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정치인으로서 유용한 조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 시작하는 영역인데 과도한 규제가 기술 개발이나 발전을 가로막는다라는 일반적 지적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술이 가지는 위험성, 잠재적 위험성이죠. 지금 뭐 그렇게 현실화되지는 않지만 이 인공지능이 가지게 될 앞으로 낳게 될 심각한 문제, 예측되는 문제들을 지금 말씀을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아직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왜 그 가능성을 보고 기술 개발이나 발전을 가로막느냐, 또는 그 예를 들면 이걸 사업 아이템으로 만드는 것을 왜 막느냐,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I에 대한 윤리 규범 제정이라든지 뭐 사전적 통제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신기술 영역, 특히 AI나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적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밀리지 않을까라는 그 다급함, 우선 혹시 그렇죠.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규제가 너무 우리가 과도하면 빨리 가자, 늘 안 이런 됩니다. 경향이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모든 걸 다 이렇게 과도하게 규제한다. 완벽한 규제를 한다. 그렇지만 그런 나라에서는 누구도 기술을 만들지 못하죠.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규제하는 게 늘 사업에 나쁘다. 아닙니다. 틀렸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살짜리 아이를 공장에서 일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한 규제예요. 회사의 활동을 굉장히 제한하죠. 그런데 경제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사실은 좋았던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SNS 회사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회사한테도 안 좋아요.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그러면 회사에도 안 좋습니다. 늘 독재자는 경제에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규제다. 이건 회사에 나쁜 게 아닙니다. 기업에 더 좋아요. 터키를 보세요.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민주주의는 기차와 같은 것이다. 일단 그 기차를 타고 역에 도착했으면 내리면 된다.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았으면 그 힘을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해버린다.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바로 주식 확 내려갔죠. 미화도 확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구제를 한다. 이거 기업에 나쁜 게 아닙니다.
AI도 사실은 민주주의에 되게 좋은 게 될 수 있어요. 지금 대만의 예를 보세요. 그러니까 오드리탕을 만나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디지털부 장관이죠. 이분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는데 디지털 민주화를 위한 어떻게 AI를 알고리즘을 민주주의를 더 키우기 위해서 더 좋은 대화를 더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쓸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너무 암울하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기술 위험에 그러니까 멈춰야 해. 이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 현명해지면 되죠. 그래서 이걸 회사에 더 좋은 긍정적 방법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푹 빠져서 지금 듣고 너무 시간이 계시죠? 많이 지났다고.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를 끊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 인간 사이 혹은 국가 간의 신뢰를 더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국제적으로 모든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협력 관계에 있는 인간 간 또는 국가 간 관계들이 사실 최근에 상당히 위협을 겪고 있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성체의 성벽을 높이고 내 것만 지키려고 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점점 줄어드는 사회가 사실은 좀 매우 위험한 상황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 사회에서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약 80년, 7, 80년간의 평화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물론 크고 작은 충돌이 있긴 합니다만 가장 오랜 기간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다시 충돌의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성장률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스스로 다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져서 타인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뭔가 이렇게 더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욕구가 강렬해지면 처음에는 이게 경쟁의 과일 정도로 평가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히려 물론 신뢰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한 시기이긴 한데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저는 결국은 좀 안타깝게도 경제적 유인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난다고 생각해요. 특히 국가 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에 기반하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이 도움이 되면 그 도움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많죠. 지금은 특히 심해진 것 같습니다. 아주 저는 약간 좀 비정상적인 정도로 심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 기준에 의하더라도 충돌과 경쟁이 격화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죠. 개인과 개인 간에도 또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 더 근본적으로 그 말로 우리 서로 신뢰합시다. 신뢰를 더 쌓읍시다. 신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로만 해결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격차를 좀 더 줄이려는 노력, 정책적 노력이죠. 또 국가 간에도 서로 존중하는 이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 이 길로 계속 가다 보면 아주 치명적 상황을 다시 맞이할 수 있다. 대규모 무력 충돌 상황, 전 지구적인 대규모 무력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걸 사전에 좀 우리가 억제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엄청난 생산성 향상, 그러니까 AI 기술 발전에 따른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지금은 내가 독점해야지 이런 욕구가 너무 강한데 이걸 좀 많이 나누는 쪽으로. 물론 국가 간 관계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한 국가 내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신뢰를 회복하는데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느끼기에 신뢰는 나라 간의 이런 경쟁이 지금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왜냐하면 다 이해, 취업 문제 때문에 힘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비극은 모두 이런 상황이 모두를 더 가난하게, 더 안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신뢰라는 것이 군사 예산을 보세요. 엄청 높아지면서 다른데 돈을 하나도 못 쓰고 있습니다.
평화 시대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환상이 아니었어요. 지금 자유 글로벌 질서가 실제로 작동을 했고 덕분에 이런 평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예산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죠. 역사를 볼 때 고대부터 지금 20세기 초까지 국가 예산을 보면 모든 정부가 그게 공화국이건 민주주의건 제국이건 왕국이건 50% 이상을 군사에 써왔었어요. 50% 이상을. 배를 사고 성을 쌓고 포를 사고 그래서 의료, 교육 이런 데 쓸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부터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군비가 6에서 7%밖에 안 됐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북한까지 포함해서 평균을 내도 6에서 7%밖에 안 됐지만 의료 보건에는 10% 이상을 썼어요. 정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국민의 보건에 돈을 더 썼습니다. 군비가 아니라. 그런데 신뢰가 무너지면서 모든 나라가 다 군비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수십억 불씩을 군비, 무장 심지어 모든 나라가 원자폭탄까지 원해요. 왜냐하면 서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억제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원자폭탄원에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결국 치안은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죠. 옆 나라가 그러면 원자폭탄을 가지고 모든 무기를 가졌는데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고 모든 나라가 다 가난해집니다. 그러면서 전부 탱크에 돈을 쓰고 AI 무기에 돈을 쓰게 돼요. 이게 아마 저희의 가장 큰 도전이 아닐까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해요. 이것은 뭔가 이타적인 걸 하고 타국을 위하고 우리의 이익을 무시하고 타국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신뢰를 쌓는다는 건 우리한테도 좋은 것일 수 있어요.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선택을 해라. 애국자냐 아니면 외국인이랑 협력할래.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다. 외국 사람과 협력하는 것과 애국심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 오해예요. 애국자가 그러면 외국인을 미워하고 소수인종을 미워해야 애국자일까요? 아닙니다. 애국자는 우리 국민 여성, 남성을 사랑하고 잘 돌보려고 하는 게 애국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다 잘 돌보겠다는 게 애국심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꼭 외국과 협력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행병 때를 보세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협력을 해서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백신을 만들었죠.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가에게 좋은 거예요. 아마 최고의 모델은 월드컵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 월드컵 진짜 좋아하죠. 축구 정말 좋아하고 또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요즘 내고 있어요. 그런데 월드컵은 이 협력, 국제적 협력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동시에 또 애국심도 너무너무 고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가 우리의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국가가 이 규칙을 따르자고 협력하지 않으면 아예 성립을 할 수 없어요. 만약 브라질 팀, 독일 팀이 축구 규칙을 같은 규칙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축구 경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룰이 있어요. 모두가 그걸 지키기 위해 협력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경쟁도 하고 굉장히 각국의 애국심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월드컵 규칙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은 규제나 통제가 동일하다.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나라에서 AI 관련 사업을 하든지 기술 개발하든지 동일한 통제 속에 있다라고 하면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죠. 그럼 결국은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지금 누군가가 주도하든지 어느 나라인가 아니면 어떤 기구가 주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 단위에서는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논의가. 그런데 예를 들면 미국, 뭐 중국, 대한민국, 일본, 뭐 러시아 이런 데는 잘 전체가 통일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죠. 그 노력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불안한 경쟁, 불안한 상태, 이 상태를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결국 뭐 유엔이든지 뭐 이런데 뭐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AI 관련 전담 기관을 만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 요즘처럼 뭐 서로 탈퇴하고 따로따로 노는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아까 규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이 AI 분야는 어쩌면 인간이 마치 불을 발견한 어쩌면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온 아니면 철을 발견한 뭐 이런 엄청난 변화의 한 수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석기를 쓰고 있을 때 이 청동기를 든 집단이 세계를 제패하지 않습니까? 세상. 지금은 인공지능을 놓고 사실은 다들 모든 나라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경쟁에서 밀리면 우리는 완전히 낙후된다. 그 불안감 때문에 온 나라가 총력 경쟁을 하는데 뭐 우리는 잠깐 좀 쉬고 있긴 합니다 지금. 그러다 곧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게 사람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국가 간 경쟁도 과열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기술 개발로 인한 혜택, 이익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구체적 정책들이야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겠죠. 뭐 제도나 아니면 지원을 할 때 조건을 붙이거나 아니면 투자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부 사이드에서 투자를 해서 한 몫을 챙길 수도 있겠죠. 한 몫을.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충돌, 불안정의 원인은 이 엄청난 격차, 이 불평등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AI 기술 발전이 어차피 생겨난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영역에서나마 이 불평등과 격차를 좀 완화하는 이 폭을 좀 좁히는, 차이를 좁히는 그 방법, 수단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정치의 역할이겠죠. 과학자들의 목도 아니고 기업들의 목도 아니고 결국은 이 제도를 설계하는 정치의 목, 정부의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대담 시간이 1부 때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 얘기 한번 해볼까요? 길어져서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은 질문을 좀 바로 받아봐도 그러시죠. 될까요? 우리 네, 참여자들. 네. 네, 그래서 아까 시간이 손을 너무 많이 지연돼서. 드셨는데 네. 그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는 제 왼편에서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번에는 오른편에서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을 드렸죠? 네.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지금은 사회에서 좀 일을 해보기 위한 좀 준비 과정 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우선 2부의 주제에 조금 걸맞는 질문을 먼저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젊은 세대와 청소년층에서 AI 기술 활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AI 기술을 통해서 강의 내용을 직접 듣지 않고 요약하거나 또 과제를 수행할 때 지나치게 AI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AI 알고리즘의 영향 아래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으며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허위 또는 왜곡된 정보와 실제 정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얻을 수 없다는 문제점까지 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AI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판단 능력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인구 감소와 저출생 시대에 접어들어 젊은 세대의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나 중요도가 낮아지는 상황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정치 지도자로서 젊은 세대가 디지털 소외나 AI 과학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세요. 제 생각하고 어떤 현장의 상황이 좀 다른 모양이군요. 저는 사실 AI를 이용해서 제가 뭘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6개월 됐을까? 뭐 그런 정도. 그냥 말로만 듣다가 어느 순간에 챗 GPT를 쓰면서 이거 뭐 비서보다 훨씬 나은데? 우리 보좌진들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우리 보좌진들의 일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앞으로는 사람들의 삶에 피할 수 없는 도구가 되겠다. 그리고 어쩌면 그냥 상상해 봤을 때 그냥 집안이든 뭐 버스 정류장이든 아무 데나 지금 당장 뭐 떠오르는 게 있어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버스 정류장에 스피커에 대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언을 해주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마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켜면 우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어떤 사람 비슷한 게 나타나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곧 올 텐데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한 유료 그 버전을 쓰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비용 부담이 돼서 못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것도 활용을 일상적으로 하던 사람, 이게 아까 과몰입된 사람이 문제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외된 쪽이 더 걱정이었거든요. 아예 쓰지도 못하고 뭐 경험도 해보지 못한 채 어느 순간부터는 일종의 공포심 때문에 아예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이걸 국가 차원에서 마치 국어, 언어를 가르치고 문자를 가르치고 또 산수, 아주 초보적인 더하기 빼기 이런 산수를 가르치는 것처럼 이 인공지능 사용법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아주 초보적 국민들에 주어지는 복지 혜택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꽤 돈이 든다고 하던데 저는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번 이 질문은 오히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잘못 이용하는 케이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과의존하는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가짜 정보 이런 데에 휘둘리는 것 같다. 대학생들도 창의적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여기 의존해가지고 그냥 베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마 피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거는 결국 정부의 소위 공교육 또는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교수님이 많이 강조하시는 비판적 사고를 키워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런 테크닉만으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풍부한 인문적 소양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행복하고 풍부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저는 그게 결국은 정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대학생이든 뭐 아니면 청소년이든 아니면 일반 시민이든 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꼭 그런 테크닉 쪽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인문적 소양을 키우거나 아니면 뭐 어떤 놀이, 뭐 문화, 뭐 이런 데 유용하게 활용한 결국 그런 것들도 활용법을 잘 제시해 주는 것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교수님이 정말로 걱정하셨던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게 해주는 뭔가의 조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선택하지 않고 선택된 것을 우리는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피동적 존재가 돼간다. 능동적 존재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게 시스템도 좀 만들어가고
뭐 교육도 좀 그렇게 해나가고 사회 전체 분위기, 문화도 좀 그렇게 바꿔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즉, 지금 이 사회 간 간극을 줄여야 해요. 사실 문제에 집착하기가 되게 쉬워요. AI가 우리를 조종한대. 이런 걸 걱정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사실은 여기서 뒤처진다는 거? 그걸 잊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학생들이 에세이를 쓰는데, 보고서를 쓰는데 AI를 쓴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지금 학과에서 A를 받는다고 인생에서 잘 살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에는 정말 학생으로 지낼 수 있는 굉장히 드문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배우려는 특별한 기회를 인생에서 받은 겁니다. 사용 안 한다는 건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생 살다 이렇게 내가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어디서 온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가? 어떤 걸 신뢰하면 안 되나? 이런 걸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건 뭐 어떤 왕의 이름,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이건 구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안 가르칩니다. 제가 진짜 가르치는 건 뭔가 읽었는데,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뭔가를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50년 후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정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역사에서 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정보의 원천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가? AI에서 결국은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 늙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이들한테, 어린이들한테 가르쳐야 하는 것. AI는 오류를 저질러, 실수해, 거짓말해, 사람을 속여. AI가 모류성의 기술이 아니야. 이걸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AI가 거짓말도 해. 너를 속일 수도 있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오픈 AI가 챗GPT-4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얘가 뭘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캡처 퍼즐을 풀라는 과제를 주죠. 캡처 퍼즐은 웹사이트 같은데 접속할 때 이상한 숫자 삐뚤빼뚤한 숫자 같은을 입력하세요 라거나 아니면 그림 같은 거, 여기서 자전거 사진 이렇게 고르세요 하는 거, 이런 거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을 해야 그 다음에 접속이 되는 그런 기술이 있죠. 인간은 이걸 쉽게 푸는데 아직은 AI가 그걸 못 풀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걸 하라고 요구하는 건데, 이 캡처 퍼즐을 내가 풀 수 있냐라는 과제를 줬습니다.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때 AI에게 동시에 태스크 래빗이라는 구직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AI가 온라인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나를 위해서 이 캡처 퍼즐을 풀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온라인에서 의심을 했죠. 왜 이걸 풀어달라고 해? 캡처 퍼즐을 왜 풀어달라고 해? 너 로봇이야? 인간이 중요한 질문을 한 거죠. 너 로봇이니? 그랬더니 AI가 아니야. 나 로봇 아니야. 나 시각장애인이야. 그래서 캡처 퍼즐을 못 풀어서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간은 믿었어요. 그래서 도와줘서 AI가 궁극적으로 캡처 퍼즐을 풉니다. 굉장히 작은 사건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AI가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거짓말 결정까지도 스스로 한 겁니다. 어떤 엔지니어도 거짓말해. 저 사람한테 거짓말 해라라고 안 했어요. 목표만 준 거예요. 캡처 퍼즐을 풀어. 이 목표만 줬는데 그 목표까지 가는 과정에서 갈림길에 다다랐죠. 여기서 내가 진실을 말하면 도움 안 줄 거야. 목표 못 할 거야. 그런데 거짓말하면 날 도와줄 거고 내 목표를 달성할 거야. AI의 선택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아주 효과적인 거짓말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AI한테 거짓말하라는 말도 안 했지만 어떤 거짓말이 효과적일 거야라는 것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인간의 어쩌면 가장 최고의 감정, 연민입니다. 즉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면 시각장애인이었죠. 연민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어 해요. 이걸 이용한 겁니다. AI가 알아요. 내가 장애인이야. 이러면 이 사람이 날 도와줄 확률이 높아지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배운 겁니다. 아주 작은 사건이었지만 보세요. 벌써 인간이 그런데 또 동시에 조금 의심을 벌써 여기서도 했죠. 너 로봇이야. 그러니까 인간도 의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챗GPT한테 뭘 물어볼 때 이거 뭔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이런 정보를 주는 거 아니야. 의심을 가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서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종이에 검은색으로 뭐가 쓰여 있다고 그거 우리가 다 진실이라고 믿지 않죠. 역사학자로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우리가 뭔가 서류를 읽었을 때 이거 믿어도 안 믿어도 이걸 학습했어요. 그 교육을 사람들한테 해야 합니다. 우리가 AI 정보를 보고 이거 언제 믿을 수 있는지, 언제 믿을 수 없는지. 자, 두 번째로. 훌륭한 답을. 네. 여기 두 분이 손 드셨었죠?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받고 그 다음에 제 왼쪽으로 갈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 모두. 저 두 분 모두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출산율이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숫자만 봤을 때 출산율 자체가 AI 생산성과 연결되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두 분께서는 이 AI와 함께 출산율을 봤을 때 이게 큰 문제일 수 있다 없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나라 혹은 이 세계가 이 출산율이나 AI 생산성 감소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질문 안에 들어있는 전제가 아이를 가지는 이유가 사회에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상적인 이유일까요? 이게 이런 이유로 아이를 꼭 가져야 할까요? 내가 나이가 들면 누가 나를 돌봐야 하고 사회에서 대신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애를 가진다. 아이를 가져야 하는 좋은 이유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게 과연 좋은 이유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사회가 그 안에서 누군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서로 지지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교육으로, 복지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지고 싶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물질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후대 노동시장에 사람이 유입되어야 하니까 애를 가져야 한다. 그게 좋은 이유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이 질문을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듣는데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 태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아닐까, 이 주제에 접근하는 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뭐 해석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돼서 제가 정리삼아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냥 여기다 붙여서 할까 싶습니다. AI가 우리 인류에게 또는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까? 저는 지금 상태에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몇 가지는, 일단 엄청난 생산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자원과 똑같은 시간으로 지금까지 만들어낸 결과물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걸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몇 배인지 아니면 몇십 배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 AI 기술 또는 AI와 관련된 산업을 키우는 것, 또 그 기업들이 커가는 것,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롭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우리 인간에게 더 많은 유용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그건 뭐 객관적인 사실일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과연 우리 인간들의 삶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아이도 정말 낳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줄 거냐? 그건 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 방치한다면 저는 더 나쁜 세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기술 발전의 성과를 특정 부류가 독점을 한다.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데 따라서 노동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노동 시간은 단축되지 않고 오히려 한 사람이 몇 사람의 몫을 다 해낸다. 이렇게 되면 점점 양극화, 그러니까 격차가 점점 벌어질 거고, 그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될 거고,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보다는 절망을 가져다 주겠죠. 그러면 아예 낳기 싫겠죠.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내 아이들한테 그런 운명을 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 제도 설계, 정책을 만드는 정부의 영역, 공적 영역의 역할이 정말로 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책임감을 사실 매우 많이 느낍니다. 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명백하게 그 사회의 부의 총량은 늘어나는데 그걸 특정 소수가 다 독점을 하고 압도적 다수는 그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을 느끼는 사회,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걸 바꾸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는 정치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우리 구성원 전체 국민들의 생각, 그게 매우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약간 뭐 당황한 건 아닌데 우리 사회가 워낙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AI 관련된 거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여기는 엄청난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개별 기업들이 할 수 없다. 결국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몇 군데가 독점할 거다. 이걸 국민들이 또는 국가가 함께 좀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하고 그 성과물의 일부를 함께 나누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용인해야 된다. 완벽하게 새로운 기술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기존의 그 뻔한 생각만 가지고는 이 새로운 정말로 격동하는 전혀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 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결국 우리 대중들의 좀 깨어있는 생각, 또 진취적인 사고, 정말 새로운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설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전혀 새롭게 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된다고 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네, 그러면 네, 아까 처음에 손 드셨던 분 질문 아니 마지막으로. 교수님 말씀 좀 하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더 하자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게 AI하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사회 간, 사회 안에서의 불평등, 이게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크게 더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같은 정치인이 이런 자리를 가지고 이런 정책적인 해결책을 생각하시고 한다는 게 정말 극정적인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최근까지도 정치인들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해리스와 트럼프가 토론을 할 때도 트럼프는 사람들이 개를 먹는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AI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게 지금 어쩌면 트럼프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 이 AI 혁명일 텐데 정치인이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런 행사를 우리가 가지고 정치인이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문제가 뭔지 해결책이 뭔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손 드셨던 분 질문 주시고 두 분이 그 질문의 답변 겸 오늘 마무리 말씀 하시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외에서 디지털 민주주의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양소희라고 합니다. 지금 전진하는 민주주의 벨리드라는 청년 정치운동 네트워크 겸 싱크탱크에서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여기 앞에 있는 저희 팀 동료랑 그리고 다른 동료들이랑 시작한 연구 사업이 AI로 인한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대응과 또 민주적 신뢰 회복으로서의 AI,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규제나 처벌 관점을 넘어서 어떻게 기술로서 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임팩트, 긍정적인 임팩트 향상에 기여할 것이고, 나아가서 AI를 단순히 처벌하는 어떤 대상, 축소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협력자로 대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법적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연구해보자, 이런 지원 사업을 저희가 최근에 막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관점이 단순히 어떤 명시를 넘어서서 워킹을 작동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것들이 필요할까? 이것이 요즘 저희 팀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이 질문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지 않을까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도 그렇고 다른 국가에서도 그렇고 정부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그러니까 전문가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기술을 조금 더 윤리적으로 좋은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데 쓸 것인가? 전문가십니다. 물론 저도 이게 정책 아이디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위조 인간 안 된다. AI는 내가 챗봇이라고 분명히 발표해야 하고 인간인 척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 이것을 지금 이렇게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함께 탐색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치인이 아이디어를 갖고 싶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아니라 여러분과 이런 대담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좋은 측면, 나쁜 측면이 언제나 있죠. 저는 이 AI 기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사가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 칼이라고 하는 이제 도구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이걸 나쁜 용도로 사람 해치는 데 쓸 수도 있고, 아주 유용하게 뭐 요리를 하거나 수술을 할 때 쓸 수도 있죠. 이 불이라고 하는 것도 뭐 우리 음식을 익히거나 이런 데 쓸 수도 있는데 집에 불을 지르는 사람도 있죠. 최근에 누군가처럼. 별로 안 웃어주네. 우리는 아는데, 그죠? 이 AI 기술도 사실 이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당연히 있고, 그냥 그 기술은 그 기술 자체로 존재하겠죠. 그리고 아마 막아도 막지 못할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활용될지를 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 중에는 우리 정치인 또는 정부는 이제 그걸 어떤 용도로 유용하게 써질 것인지, 또 악용되지 않게 할 것인지를 정할 의무 책임이 있죠. 충분히 연구하고, 충분히 고려하고, 정말 충분히 배려해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까 한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정치가 먼저 가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늦지 않도록 가야 되고, 또 이게 AI 기술 발전에 장애가, 부당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도 매우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100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래 기다리셨고 또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의미 있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이재명 대표님, 유발 하라리 작가님, 또 여기 현장 찾아주신 시민 참여단원 여러분, 또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I와 미래, 이번 대담 통해 이미 우리 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AI 시대를 관통하는 우리 모두의 질문, 우리 모두의 고민, 그리고 우리 모두의 통찰 함께 나누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재명 앤 하라리 AI 시대를 말하다 대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안전한 귀갓길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